보시면요, 여기 동영상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날짜 순 요걸 누르시면 인기 순도 있고, 날짜 순을 누르면 그 과거, 과거 영상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영상 올린 것도 있었네. 근데 이제 요때 보시면 2월 26일 이렇게 돼 있죠. 시장의 싼 분위기 낯떨고 있니? 이렇게 있죠. 예. 코로나 급락 직전에 이제 어떤 그,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징조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30분짜리 있죠. 네, 조회수는 289. 그러니까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영상 보고 계신 분, 이때 제가 2020년 2월 26일 시장 마감 분석 돼 있죠. 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무서운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었어요. 다 남겨져 있던 기록이. 음. 2월 27일 시장 마감 분석. 외국인의 대량 매도 여전. 한 수, 두 수 앞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급락적인 흐름들, 그런 것들. 그리고 2020년 2월 28일 급락하기 전입니다. 미국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줄일 기회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매일 보고 또 주식시장에 이제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다 보니까 어, 이 뭔가 좀 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히 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유튜브에서 3월 초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뭔가 싸한 느낌이다, 싸한 모습이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제가 느끼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오늘도 유튜브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네. 여기 보시면 한 달 전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느껴지는 섬뜩함, 꼭 투자에 참고하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음. 어, 이 코로나 때 2월 말에 느꼈던 그 분위기 흐름들, 그런 것들이 지금 느껴졌던 거죠. 예,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거는 그 섣부르게 저가 매수 이런 것들 지금 시점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음. 하자님, 현재 시장에서 매물이 안 나오고 어느 정도 바닥을 지켜주는 모습이 현재 시장에서 의미 부여를 해도 될까요? 대주전자 재료가 매물이 안 나오고 지켜주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는 제가 이제 그 좋게 보고 있는, 아주 이제 제가 2차전지 업종 안에서 그 투자 대상으로 보는 종목이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것들,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은 제가 위험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죠. 공매도 폭격이 이뤄지고 있죠. 대주전자 재료는 제가 이제 저번에 나눔인사이트 스터디에서도 자세하게 이제 다뤄드린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어, 지금은 그 매물이 이제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죠. 오늘은 그 매도가 안 나오죠. 대부분 종목이 매도가 안 나오죠. 다 물려있기 때문에 매도가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래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어, 그 업종 안에서 이제 결국은 이 다 같이 빠지잖아요, 지금. 다 같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이런 사례를 드릴게요. 그 예전에 이제 알던 그 투자 고수분이신데, 음,
2009년도에 이제 한 200억 정도 제가 이제 들고 계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계좌가 점핑했던 첫 번째 계기가 9.11 테러 때 대한항공하고 항공주 폭락할 때 그걸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면서 계좌가 완전 뻥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단타를 치는 고수들이 아닌 중장기적 투자를 하는 이제 큰 부를 쌓은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대체적으로 대부분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 코로나 같은 상황, 그렇죠? 저도 이제 코로나 때 그때 베팅을 엄청나게 강하게 한 겁니다. 있는 도 없는 다 베팅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자산이 부가 변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2월 말에 그 코로나 때 이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누구는 망했어요. 아까 영상 올려드릴 때 있잖아요. 2월 이때 요때요, 요때.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 계좌 싹 다 날라간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냥 저는 이렇게 포지션 잡습니다. 저는 텁니다. 주식을 팝니다. 라고 얘기하지. 파세요 그러진 않아요. 주변 지인한테 미쳤다고. 얻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예. 저는 팝니다. 근데 더 사더라고. 레버리지를 쓰면서. 나는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죠. 속으로. 레버리지 써서 더 사는 거. 미친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 다 날라갔겠죠. 재산이. 그렇죠? 제가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샀거든요. 예. 싹 다 끌어모아 샀거든요. 예, 여기 이제 제 유튜브 영상들 여기 보시면 요때 이제 선물 매도도 이제 같이 했었어요. 매도. 예. 선물 매도. 세게 베팅은 안 하고, 선물 매도도 했었고. 지금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엄청나죠? 요때도 빅스 지수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금융 위기보다 더 올라갔어요. 결국은. 예. 지금도 빅스 지수가 잘 보세요. 예. 제가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 덜덜 떨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인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회사 휴가 내시고 기회를 잡으세요. 집중해서. 아무 때나 주식을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그때 제가 3월 달에도 코로나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것도 있지만 아무도 안 만났어요. 왜냐?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시점에 뭘 누굴 만나고 뭘 노닥거려요. 안 그럽니까? 지금 빅스 지수가 50%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공포지수 요게 50% 급등하고 있어요. 50%. 그러니까 주식을 아무 때나 막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타이밍이잖아요. 주식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 투자는. 지금 빅스 지수 보십시오.
지금 빅스 지수를 보세요. 공포 지수.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지표를 보면서 위기다, 위기. 예. 근데 위기인데 요 기구간이 왔을 때는 기회겠죠. 이거를 잡았던 1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2020년 2월 제가 요 상황을 중계하듯이 유튜브에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 중점으로 방송을 했죠. 시작을 했죠. 지금 보십시오. 빅스 지수. 코로나 이후로 가장 높은 레벨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뭐가 지금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관망하시라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섣부르게 저가매수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조금 어조가 좀 높아졌죠. 예, 어조가 좀 높아졌죠. 제 유튜브 멤버십에서도 그렇고 팬딩 멤버십에서도 좀 어조가 많이 높아졌죠. 나긋나긋하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위험하게 지금 포지션 하지 마시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역대급의 코로나 이후 최대 기회가 온다라는 강조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예. 그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좋은 기회를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투자하는 전략 변화를 줘야 합니다. 팬딩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전략 3월 7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동일 비중의 매도 방식 리스크 관리 기본은 현금 확보 어떤 특정 종목을 다 매도해버리는 게 아니라 동일 비중 매도 전략은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모든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 지금 이번 하락 같은 상황은 10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 케이스예요. 10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지금 빅스 지수를 보시면 지금 빅스 지수를 보세요. 공포 지수 지금 명확히 얘기 드립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올랐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보다 지금 더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시점 지금 진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 버금갈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위기 이꼬르 기회인 거는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 그러면 준비를 하세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대기를 하라는 거죠. 네. 평상시에 제가 뭐 그런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아유 근데 이 상황은 봐봐요. 2008년, 2011년, 2020년 그리고 지금 17년 동안
세 번 있었던 케이스의 하락이 지금 네 번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년 동안 살고 있는데 어떤 기회, 뭐 인생의 기회가 뭐 세 번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주식을 하는데 17년 만에 세 번의 큰 기회가 있었어요. 네 번째가 열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시점에서 제가 그냥 아유 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자윤님 동인가족 되셨군요. 환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되시죠? 예. 뭐 이거는 이미 지났으니까 뭐 의미는 퇴색되는데 3월 초에 얘기 드린 겁니다. 동일 비중의 매도 전략. 동일 비중 매도 전략은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모든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불확실성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나스닥 하락세와 엔비디아의 장기 이평선의 이탈. 그러니까 대장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글로벌 대장주는 다 알잖아요.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 이제 흐름이 엔비디아 주식 차트입니다. 장기평을 깨면서 이거는 심각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제가 선회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장기평 저항을 받아내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한 거예요, 사실. 아, 이번 약세는 좀 아프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얼만큼 빠질지는 모르지만 아프겠다. 예.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다시 가죠. 근데 낙폭 자체가 어디서 멈추고 얼마나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대장주가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전개되면 당연히 나스닥 지수가 망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 잠깐만요. 시장 잠깐 체크를 해보죠. 아, 코스피가 그 5% 넘게 이제 빠지네요. 그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돼버리는군요. 아, 선물이 외국인들이 11,000계약을 11,000계약을 지금 매도하네. 아, 그냥 죽이겠다는 거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 달려들면, 이거는.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됐네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선 대선주, 정치 테마주 중심으로만 이제 상승하겠네요. 일자리 관련주 뭐 윌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움직이겠네요. 아하, 잠깐만요. 아이씨. 이거 깨버렸네. 이거 장난이네. 코스피 지금 이거 깨버렸네, 그냥. 와.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투매 이런 것들이, 이거, 심각하긴 하네요. 많이 심각하네요. 이지연님, 이렇게 무섭게 빠지는 것은 처음 봐요. 박사님 말씀 듣고 95% 현금 비중 해놓았어요. 잘 하셨네요. 금영호님, 대주전자 재료 사서 흥한 1인 1600% 수익 후 매도. 엄청난 수익을 내셨네요. 블린님,
정권 바뀌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글로벌 문제죠. 예. 그래서 정권의 문제는 아닌 거죠. 현아님, 전 8월 입주금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 8월에 그는 빼셔야 되는 거예요. 8월까지는. 그 전에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좀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막 때리는 거 이제 발표했잖아요. 국가별로 이제 몇 퍼센트 때린다. 근데 그 50개 국가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협상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뭐 더 이제 충돌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봉합하다든지 그래도 뭔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환성의 흐름, 추세 전환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수 있죠. 예, 전개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충돌 구간이에요. 충돌 구간 이런 것들 속보로 나왔네요. 트럼프 대중국 무역 적자 해결 안 되면 중국과 협상 안 한다. 예, 그냥 뭐 협상이 안 되면 저 날짜에 이제 그대로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 너무 사업가적인 측면도 이런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딱딱 그 국가랑 적자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 이게 사실 우리가 글로벌 그 분업화된 상황에서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금융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국가에는 우리가 이제 제조업단으로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분업화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국가에서 뭐 조달을 하고 뭐 금융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분업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냥 이 국가한테 우리가 100조 정도, 그 10조 정도 무역 적자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는 사실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예,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그 당황스럽죠. 예, 국가마다 이제 그 적자를 해결하겠다. 지난 그 정말 20년 가까이 미국이 낮은 물가 안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아주 저렴한 가격의 물건들을 보내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으로 와서 모든 걸 만들어라 하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만들면 10,000원짜리를 미국에서 만들면 3만 원, 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안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예. 싸게 들여와서 물가가 안정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과의 무역이든 베트남과의 무역이든. 근데 거기 당연히 미국이 거기에 수출할 건 별로 없겠죠. 베트남이나 중국에.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국가에 미국이 또 다른 것들,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금융, 이런 것들을 수출하면서 다른 데서 벌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왜 이렇게 판단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협상의 달인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 국가를 운영하는 측면에 이제 이 판단들이 아닌 야, 이거 그냥 뭐 음,
동동이님, 선생님 그 기회라는 게 그때 모든 종목들이 오르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뭐 모든 종목이 같이 이제 오를 텐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더 강하게 올라가고 어, 더 강하게 이제 퍼포먼스 상승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우리가 리스트업을 잘 하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어떤 종목은 막 50%, 60% 상승하지만 어떤 종목은 그냥 시장이 올라가는 정도 선에서 이제 움직이겠죠. 항상 그랬어요. 코로나 때 모든 게 다 빠졌지만 올라갈 때는 달랐잖아요. 그렇죠? 모든 폭락 뒤에 상승할 때는요, 모든 게 다 같이 똑같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은 그냥 일반 개미 투자들은 그 상관없이 그냥 코로나 때 급락하니까 야 삼성전자 사자 뭐 이런 판단을 하겠지만 이번 급락했을 때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뭘 사는 게 좋을까요? 예, 뭘 사는 게 좋을까요? 그걸 이제 미리 판단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미리 판단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지금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외국인이 7천억을 지금 팔고 있고 코스피 선물 선물 13,000개이네. 지금은 그 아직은 매수를 할 때 아니에요, 사실. 홍고님, 예. 아직은 그 매수할 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바닥에 대한 신호는 있어야 돼요. 어떤 패턴의 신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신호가 나타날 수가 없고요. 지금은 펭귄들이 사는 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왜 그런 거지? 펭귄만 사는 데다가 관세를 부과한다. 우회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쪽으로 보냈다가 하지 말라는 거겠죠. 뭐 조세 회피처럼 관세 회피하려고 그쪽으로 보냈다가 이렇게 해서 관세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겠죠. 이런 상황이 야 근데 공매도 이런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금지시켰거든요. 예.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도 이제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공매도를 재개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참 황당하네요, 진짜. 공매도 금지 다시 시키긴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 자문, 이 관세 이 정책들의 자문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티브 미러라는 이제 경제학자예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많이 까죠. 하버드 박사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스티브 미런 그 하버드 경제학 박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 뭐 이걸 이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대로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요거를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단이 어떻게 흘러가는 정책이냐를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모레, 일주일 뒤, 한 달 뒤, 뭔 말을 하고 뭘 정책을 펼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 저렇게 하느냐? 야, 저렇게 하면
세계 대공황이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저 정도의 어떤 관세를 매긴다는 거는 세계 경제 공황이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걸까? 그 부분입니다. 스티브 미러는 미국의 경제학자, 이제 투자 전문가로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금융업계에서 이제 활동을 해온 사람이고요. 트럼프 일개 행정부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고문을 지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기 대응에 이제 관여한 어떤 경력도 갖고 있고요.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선에 승리하면서 이번에 차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이분 보고서를 보면요, 보편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편 관세, 다 때리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3월 미국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백악관 CEA 위원장에 취임해서 트럼프 2기 경제정책 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 글로벌 무역 체계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여기 보고서에서 강달러 정책의 전환,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겁니다.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대규모 관세 인상, 요걸 제안하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하면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기축통화 제공, 국제 방위 공약 유지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달러가 지속적으로 고평가되고 무역 흑자와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졌다. 즉 글로벌 무역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 산업을 공정한 경쟁 여건에 두기 위해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축통화를 제공하고 안보적으로 이제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근데 그 부담을 가지면서 그 무역자가 심화되고 또 이제 자국 내 제조업이 완전히 공동화되어 버린 거죠. 왜냐면 분업화상으로 이제 다 밖으로 돌리다 보니까 미국은 뭐 기술, R&D, 금융, 뭐 약간 좀 고차원적인 3차 산업, 4차 산업적인 것들 중심으로 하고 1, 2차 산업 그냥 외국에 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이 되게 어려워진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불균형을 잡자. 예.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계속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또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조금씩 쇠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G1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관세를 인상하자. 보편 관세로 때리자. 그냥 무슨 뭐 냉장고, 세탁기, 뭐 특정 품목, 철강 이런 식으로 말고 보편으로 때리자. 그냥 다 때리자. 미국의 평균 관세율 약 2% 수준인데 이거 20% 안팎으로 올릴 수 있다. 올리자. 20% 올리는 게 최적 관세다. 무슨 얘기냐? 대략 50%까지 관세를 올려도 완전 자유무역 대비 국익이 개선될 수 있다. 전체 관세율을 높이면 미국의 총 후생이 오히려 증가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지금 요 스티브 미런의 관세 정책 보고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제시한 조치들로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2.3%에서 17%로 상승해서 이 최적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고율 관세는 관세 수입 증대와 무역 조건 개선을 통해 미국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부담해온 비용을 일부 해외로 전가하는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라고 관세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론가잖아요, 사실 이론가. 네. 이론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미런 보고서는 관세만으로는 무역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당연하죠. 무역만으로 그 관세만으로. 그래서 뭐를 하느냐?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한 보조 조치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다른 국가는 뭐 가만히 있나? 다른 국가들도 환율 다운시키는 것들을 할 텐데요. 중국 같은 국가들도. 그러니까 이제 1985년 플라자 합의처럼 일본을 그냥 나락가게 만들었던 플라자 합의처럼 주요 교역국들과 공조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마라라고 협정을 추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수단도 검토했다. 미 국채 매입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이렇게 하면 해외 자본의 미국 유입을 억제하여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관세 인상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뭐를 보고 있느냐? 상대국의 보복 관세다. 그래서 절대 보복하면 당신들 큰일 난다. 계속 협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는 안보 우산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동맹국들까지 하고 있는 거는 야 너희들 내가 보호해주는데 보호비 그 보호해주는데 그거를 축소할 수 있다. 이제 주한미군 이거 철수할 수 있다. 이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러시아 저러고 있는데 너희 야 거기 우리 미군 뺄 거다. 뭐 이거 겁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도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될 수 있어. 협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도 해당 국가에 대해 방위 의무의 구속력을 낮게 볼 것이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협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전략이다. 미러는 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관세 동맹을 형성하거나 최소한 동맹국들의 보복을 막아서 1대1 무역 전쟁 구도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미런의 그 관세 정책 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거의 하고 있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세 정책을 통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준하고 공조도 필요하다. 달러 약세가 되면 이제 달러를 들고 있는 측들 있잖아요. 중국 뭐 한국도 그렇고 안전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연기금들도 엄청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연기금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죠? 달러 채권. 근데 달러 약세 정책이 되면 우리가 연기금이라 쳐요. 연기금. 달러 국채를 예를 들면 뭐 1,000억 불 들고 있다 쳐요. 예를 들 거예요. 얼마 들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00억 불 들고 있다 쳐요. 근데 달러 약세로 나중에 이거 연금을 우리 국민한테 노후자금으로 줘야 되는데 쪼그라들어 있어. 해외 투자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매도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서 장기 금리의 상승을 억제하는 양적 완화. 국채 매입하면 돈을 이제 푸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양적 완화를 제거담할 수 있다. 그러면
경기적으로 좋겠죠. 돈 푸는 거. 또 이제 관세 지금 상황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흐름이 될 수 있잖아요.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증시 끌어올릴 수 있죠. 이제 이런 어떤 그 이론적인 생각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편 관세의 목표는 모든 수입품의 기본 관세를 매겨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겠다. 예. 미국은 평균 관세율이 2에서 3%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무역에서 손해보고 있다. 문제의식.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이제 내용에 담긴 부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관세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 가구당 연평균 2,100억 불의 추가 세금 부담, 또 실질 소득 2%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를 망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고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 스티브 미런의 보고서는 이게 너무 그냥 책상머리에서 만든 이론일 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이제 듣고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지금 양시장 모두 지금 수급이 무섭네요. 선물을 1조 지금 팔고 있고요. 지금 10시 9분이네요. 코스피 쪽에 8,000억을 순매도하고 있네. 삼성 SDI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며칠 전 50% 해놨습니다. 삼성 SDI 매수할 때 아닌가요?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락이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유상증자도 하고 이제 앞으로 그 좋을 일만 남았는데요. 뭐 지금 개별 종목 분석이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우리가 이제 시장이 뭐 계속 빠질 건 아니잖아요. 멈추는 지점에서, 하락이 멈추는 지점에서, 그리고 바닥의 신호가 나오는 지점에서 그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이 문제 부분에서는 삼성 SDI가 상단에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지금 빅스 지수, 공포 지수인데요. 공포 지수가 높은 지점에 있던 게 코로나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2011년도 이제 유럽발 위기, 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기 때, 이때 위기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때 수준으로 지금 가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게 코로나급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증시 안에서 이 심상치 않음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 방송을 이 시간에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없잖아요. 한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여러분과 함께 이 10년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실시간 방송을 켠 겁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그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국내 이제 시장 상황, 이제 국내 기업 분석, 그리고 장기 투자 이론, 또 미국 주식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밴딩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도주를 미리 포착하는 그런 과정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이제 댓글 보시면 이 밴딩 주소가 나오고요. 이 플랫폼 공간에서 이론에 근거해서 계속적인 분석과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폭락 공포 1순위, 2순위 기회를 집중 포착하는 전략, 그리고 진짜 상승과 가짜 상승에 대한 구분을 4월 3일에도 체크를 했는데, 4월 3일날 그러니까 가짜 상승이라는 거죠. 가짜 상승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진짜 상승은 상승 국면에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하고, 특히 중요한 이평선 돌파 구간에서는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는 시장의 매물 소화와 새로운 수요 유입을 의미한다. 반면에 가짜 상승은 가격이 오르는 동안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시세에 힘이 실지 않아서 추세 전환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짜 상승은 단기간에 그치고 이전 하락 추세 속에서 일시적인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가짜 상승 이후 거래량 없는 반등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추가 매도가 나오면서 재차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짜 상승 얘기를 좀 드렸던 건데요. 근데 이거 한 방에 이렇게 지수가 5% 빠졌는데 지금 일본은요 7% 빠지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7%, 장중에 8.8% 빠졌어요. 지수가 8.8%.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위기 상황인지 조금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한국이 그나마 지금 덜 빠지고 있는 거죠. 한국이 지금 그나마 덜 빠지고 있는 거죠. 브리니님,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식 매수하고 있었는데 많이 하지 아이고. 아직은 관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점부터 매수를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하락하는 것에 외국인들은 베팅과 수급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닥에서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개인이 샀어요? 코로나 바닥에서. 코로나 바닥권에서는 금리가 제로 수준이었죠. 코로나 바닥권에서는 개인이 샀습니다. 김대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바닥을 형성하고 개인 주체 쪽 큰 손들 요거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예. 매수가 개인인데 반등이 나와? 예. 그거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개인 쪽에 큰 손들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그런 구간에서, 그리고 이제 공매도 청산들 발생하는 것들 이제 매일 장 끝나고 확인되잖아요. 공매도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동학개미 운동 같은 그런 개인 투자자가 막 대거 막 바닥에서 막 지금 개인 투자자들 돈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툼에 나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툼에 나오는 것들을.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베팅.